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나온 인사가 사기 대선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등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잠시 후 6시 20분경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정치와이드에서 그 현장 실시간으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순서는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예. 첫 순서는요. 이 첫 등장인물은 최근에 리더십 위기라는 소리 참 많이 듣고 계신데 이 대표님 좀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예. 표정이 밝으신 건지 어두운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요. 이 대표님을 향해서 대표직 사퇴하라 이런 요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런다고 내가 안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까요? 사실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될 때 예. 77.70%로 당선이 됐는데 예.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오.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예. 당원들의 급선무, 당무를 돌보는 일에 신중해야 되는데 예. 다른 질문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혹시 대책은? 대책 마련해야죠. 어. 별다른 이렇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럼 같은데 질문 바꿔볼게요. 바꿔주세요. 최근에요. 며칠 지났군요. 김기현 국민의대표 잠깐 만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대표님한테 밥 좀 먹고 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다는데 거절하셨다 그래요. 왜 거절하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예.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는 바라질 않아요. 오. 정책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해야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대표님 안 만나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신데 혹시 그거에 질문 대한 자체가 반발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 이거 전화가 아니라 출연하신 건데. 이게 복수심 얘기하시는데 예. 복수심이 아니라 국민한테 어떻게 예. 민생을 살릴 것이냐 오. 이걸 내놓고 하는 경쟁심이죠. 야당은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저 대표님이 이제 다 끝나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미국에 계신 이 전 대표를 좀 모실 아니, 예정인데. 현직 대표를 놔두고 왜 전직 대표를 합니까? 예, 이 전 대표 좀 모실 예정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이 전 대표께 특별히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하시죠. 예, 우리 당의 귀한 자원인데요. 자원이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같이 손잡고 예. 함께 나갑시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조만간 귀국하시는데 오시면 손을 같이 잡겠다 이 뜻입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약간 불편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만 들어가시고요. 자, 예고해드렸더니 지금 미국에 계신 이 전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낙연입니다. 미국 가시더니 목소리가 더 낮아지고 조용해지셨어요. 아, 잘 안 영어. 들려요 지금요. 영어 전화로. 공부 중입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알겠습니다. I am Tom.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요. 다음 달에 이제 귀국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귀국하면은 정계 복귀를 할 거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솔직한 속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우선 정계 복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어, 제가 정계를 은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정계 복귀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서는 수정을 제가 요구를 드리고 당원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예. 방향타를 잃은 어떤 민생 국민이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응하는 것이 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도리인 것으로 압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이라서 그런지 전화가 감이 영 좋지는 않네요. 지금. 땡큐. 뭔가 좀 볼륨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셔서 국내 여러 가지 약간 화장처럼 익혔는데 주요 정당이 혁신을 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외부 충격 이거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한 정당은
예.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 한다. 국민들은 내 삶을 지켜주는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이렇게 것으로 미리 압니다. 답을 써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I am a boy, you are a girl.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 대표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셨는데 혹시 솔직히 지금 이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전화라 잘 안 들리는 것으로 압니다.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뭐 끊어졌어요 지금요? 오늘 두 분은 지금 민주당에 계신 두 분은 뭐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지금 뭐가 불필요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들어가라는 얘기 안 하셨는데 바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윤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입니다. 바로 나오셨는지 목소리가 크네요. 아니 나와야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 뉴스 진행할 때가 아니야 지금. 급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때문에 좀 급하신 것 아 같은데. 급합니다 지금. 참 그. 근데 질문드릴 게 좀 몇 개 많은데 최근에요 중소기업원들 만나서 참 분위기 좋은 자리 가지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최근에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가 77%를 넘는다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본인 관련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섭섭함일까요? 이거 무슨 생각이셨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정말 그 중소기업들이 정책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진짜로 이거 효능감을 느끼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느낀다. 요즘 느끼는 게 인기입니다. 잘 느끼셔야 돼요. 그거. 그럼 진짜 지지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약간 가짜 지지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 제가 그 기업인들 만나 보니까 일취월장 해가지고 건배사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만들고, 예. 취업률 늘리고, 다음 그 뭐였지 그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변인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국정 지지율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전광판 보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대통령이 전광판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프레이야가 그 경기를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럼 혹시 서면으로 보고되는 지지율은 보세요? 아니 그건 내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예. 레귤레이션이 있으면은 그걸 협파를 하고 체인지 싱킹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뭘 그 하신다고요? 대통령이 대통령 그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거는. 체인지 싱킹은 뭔가요? 그 싱킹을 체인지해야 된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누가 얘기했어요. 와 그래, 그거?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피곤한 줄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해외 순방 갈 때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는 제가 그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아주 신납니다. 제가 그 1호 영업사원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일들을 하고 하니까 아주 신명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지금 직장인들 일하는데 신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 혹시 스트레스 좀 받으세요? 그건 그렇더라고요. 그거.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신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잠시 후에 누리호 3차 발사 어제에서 미뤄져서 오늘 좀 예정이 있는데 응원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그냥 통 크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예. 좋아 빠르게 가 누리호 최고입니다. 응원 받아서 오늘 한번 잘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기분이 좋은데 한잔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여기 다 오세요 여기 계신 분.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이거 마지막이 지났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앞에 이 대표 나와 계신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소주 한잔 하자는 걸 거절했어요. 혹시 무슨 소주 제안 하실 아니 생각이 그걸 있으세요? 어떻게 거절을 하지? 아니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거? 시원하게 먹고 풀면 되는 것이지 그거. 예, 이상훈 앵커도 오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싫습니까? 아니입니다. 아니, 누리호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죠. 다 일어나요. 지금 누리호 보러 가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요. 영상으로만 평 이상 토크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일본에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며 언제 그 헌재 판결을 어기고 사과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일본의 핵 폐기수를 배출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촉감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 외교? 촉감 외교. 촉감 외교? 네, 사실상 뭐 핵공유 느낌. 맨날 느낀다고. 네, 그다음에 심리적 심리적 G8 상태. 네, 그래서 심리적 핵공유. 네, 심리적 핵공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에 대한 화살이 점점 크고 많아집니다. 화살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네. 당내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뭐 혼도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 내려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 순수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상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 그게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간 거거든요.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인사입니다. 몇 가지 내용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겁니다.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 그러면은 사기꾼은 누구, 사기를 당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대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그리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그리고요, 임기 하루라도 단축하려고 한다.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이게 뭐죠? 그런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느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짝 약간 멋쩍은 느낌.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곁들여 놨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대선에 승복을 못한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수개월 동안 촛불 행동이라고 얘기해서 예. 소위 시청 앞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제 가치 판단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예. 수개월째 소위 국정운영 지지율이 되게 낮은 상황인 거죠. 근데 국정운영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들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들의 통치 행태들을 보여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정부의 미래가 상당히 좀 암울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풍자와 해악으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선 느낌은 예. 이게 뭐냐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김태효 제1차장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을 공유한다라는 느낌. 그걸 비꼬았다. 또 그다음에 당 대변인실에서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 심리적인 G8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현 정부가 상황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저런 식으로 돌려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비꼬거나 비유 이런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 대선과 임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기를 하루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예. 제가 볼 때 신념과 같이 판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 이재명 관련해서. 대표가 옆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핵심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인 거고요. 예. 아무리 민주당 내부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현 정부에서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대선 불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 중에서 예.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런 여론들을 반영하는 것이죠. 공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대신 이제 만약에 임기 하나라도 단축하려 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예. 탄핵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여튼 일반 국민들은 탄핵을 요청하는 시위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선 불복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예. 당원들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장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요. 예. 저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저는 모욕죄가 될 겁니다. 사기꾼 자체가 이게 모욕적인 발언이고요. 예. 모욕죄는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도 면책되는 게 없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표현이고 예. 저는 이게 국민도 우롱하는 거죠. 우리 집단지성으로서 국민을 위대한 거예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사기꾼이고 국민이 사기꾼 속아서 대통령 뽑았다 이 말 아닙니까? 국민이 속아서 대선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국민 전체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 피해자로. 따라서는 아무리 이게 철딱선이 없는 젊은 정치인 하더라도 이게 이런 발언을 어떻게 부대변인까지 하신 분이 합니까? 저는 더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옆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그 허허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즐기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개딸은 중국의 홍위병하고 똑같은데 예. 홍위병이 날뛸 때 마오쩌둥이 뭐라 했냐면 조반유리 당신들이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지금 이게 개딸들 이렇게 심하게 발언하고 해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징계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 자리에 있은 공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지금 뭐 여당을 향 여권을 향한 어떻게 강한 적대감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과연 다수인가 아닌가? 그냥 우발적으로 일부가 얘기하는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통해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 모습이고요. 다음은요. 화면으로 다른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한 비평을 좀 내놨어요.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 그리고 본인이 이 책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SNS에 올린 내용들이 있는데 이래요. 민주당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정부적 결정은 조국 임명이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쓴소리잖아요. 스스로 무너졌다 이 뜻이 됩니다. 김남국 쉴드 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오만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최수영 전 전문위원께 임세은 전 부대변인과 조기숙 전 비서관 지금 야권에 공존하고 있는 목소리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지금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엄청난 내홍에 빠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친명과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의 뭐 갈등 뭐 이렇게 아니면 친명과 비명계 갈등 이렇게 당내 갈등을 표현하고 예. 밖에 나가면은 저는 합리적인 중도지성을 가진 저렇게 말하자면 온건한 조기숙 교수로 대표되는 그런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이른바 개혁의 딸 꼭 앞에 개자가 들어간다고 조기숙 교수도 비판하던데요. 그렇게 그 강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결집력을 가진 그런 강성 지지층들 예. 이 두 갈래가 저는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조기숙 교수가 진단한 대로 사실은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에 무너졌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저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명하게 비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스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혁신가였다. 왜? 혁신가는 제도를 통한 사회개혁 혹은 국가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포퓰리스트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른바 소영웅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도를 우회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예. 그 이른바 소영웅주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온당한 말하자면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다시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면은 예전에 조기숙 교수도 패족을 딛고 일어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참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폐허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예.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저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했다고 보고 저 왜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지 저 책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분들과 많은 의원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 제가 보기에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야권 내 전혀 다른 시각과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뭔가 접점이 생길까요?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게? 아니 저런 내부의 아픈 얘기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이 없으면 민주당이 살아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조기식 교수가 지금도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어요. 예. 이 이전에도 저런 비판적인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던데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기 때문에 저분이 주목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김병준 전 정책실장 같은 분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 주목을 할 만하다. 이거보다는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국 법무장관 지명 강행 이게 얼마나 여론을 양분을 냈는지 그 여론 양분이라는 게 또 대한민국 전체를 양분을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겸허한 성찰이 있다면 예. 그렇다면 이 위기가 헤쳐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임세현 전 부대변인 한마디만 드리자면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사실 딱 한마디 압축된 거 있었어요. 예. He's not my president. 아. 그러니까 물론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서정욱 변호사의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위트 있게 넘기자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저 자리에서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으면 그랬으면 정말 오히려 박수를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에서 첫 주제로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아까 이상 토크에서 잠시 나왔던 내용인데요.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밥만 먹이면 안 좋아한다. 대통령은 만나자더니 거절을 했다. 밥, 뭐 소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자, 그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있었잖아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자리에서 살짝 얘기하고 그전에도 좀 얘기를 꺼냈다 그러죠. 얼굴 좀 봅시다. 밥이라도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죠. 국민들은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합니다. 뭐 그거 괜히 왜 만납니까? 약간 이런 취지였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불편한가 보다. 보여주기식 안 된다. 뭐 약간 이렇게 다른 뭐가 안 돼요. 지금 뭔가 제안하는데 거절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좀 받았어요. 그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또 두 인물이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대화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하네요. 한 2주 정도쯤 전에 그래서 또 밥 먹자 술 먹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정책 대화를 합시다. 이제 국민들 보는 데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맞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또 답이 없으시다가 이번에 또 술 먹는 자리 한번 하자고 그러셔서 자, 술 먹는 것보다는 대화의 자리를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난 3월에도 첫 대면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내용의 이재명 대표가 역시 그때도 답을 안 했군요. 이번에도 역시 사실상 거절하는 셈이 돼 있거든요. 뭐 정책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식사 제한 거절한 이재명 대표 왜일까? 자, 우리나라에서 누구 보고 식사 한번 합시다. 저녁에 소주 한번 합시다라는 거 꼭 음식을 먹자는 뜻도 있지만 뭔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자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거절했거든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보기를 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거 아니냐고 나오는 보기를 좀 정해놨는데 일단 내 상대는 당신 아니고 윤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인 걸까? 아니면 다 같은 대표 아니다. 대표해도 이런 생각일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영수회담 만나자는 제안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답이 없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러고 기분이 상한 건가 그거에? 아니면 기타 그 밖에 다른 이유일까? 뭘까입니다. 자, 우선 최수영 전 의원. 예. 이재명 대표 무슨 생각에서 거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저는 2번을 꼽습니다. 아, 2번? 그렇죠. 오. 나는 77%로 당선된 당대표고 나는 내가 오너 당대표다. 이른바 내가 친명계라는 나는 실체적인 내 세력도 존재하고 있는 나 당대표인데 77%야 그렇죠. 그겁니까? 근데 당신도 물론 51%로 당선됐지만 당신은 대통령이 만들어준 당대표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만날 수 없어. 나는 내 상대는 그러니까 1번이 조건절이 되는 거죠. 내 상대는 1번, 사실은 2번이 같이 있는 조건절이 거네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대는 윤 대통령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만나자고 할 때 형식과 방식 다 구애받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마치 이렇게 지금 꼬인 여야의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정을 좀 풀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밥자리에서라도 협치를 한번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으면은 그것 또한 형식과 방식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누가 술 먹자고 했습니까? 꼭 오찬하고 점심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뭐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마치 술이라는 걸 끌어들임으로써 이것을 무슨 어떤 주지훈님이라든가 호화만찬 이런 식으로 자꾸 치환해를 드는데 그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는 꼬인 전국을 좀 풀기 위해서라도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밥 한번 먹자는 게 관용적 표현이지 꼭 그게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좀 대승적으로 발휘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난 대선에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시대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을 패러디한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윤 대통령 만나자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 나보고 밥 먹자고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서 저는 정말 나라의 충정과 민생을 걱정하는 당대표라면 조건 없이 만나야죠.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만나서 밥이나 한잔 하든가 소주나 한잔 하시죠라고 얼굴 좀 보시죠 그러면 또 못 만난다 그럴 겁니까 그럼?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봐드릴 거다? 그러면 이제 술 먹고 뭐 민생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불편하게 바라본다고 또 안 만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뭐 3번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드는데 3번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이유. 거절에 기분이 상한 게 아니고요. 순서와 수순이 있는 거죠. 질문이 뭐냐 그러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는 김기현 당대표의 식사 제안을 거절했는가 앞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직까지 안 풀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수사받고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이 설명은 좀 반복적이거든요. 김기현 당대표가 만나는 이재명 당대표는 수사를 안 받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그런 거잖아요. 사법적 딜을 할 의혹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게 주게 되면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에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딜이 있을지 모르니까 난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의혹을 갖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안 만나주는 거죠? 그다음에 만나주려고 얘기한다면 협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인 김기현 당대표 만나가지고 뭘 예를 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나자고 얘기해요. 술밥 먹자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고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밥이나 술 먹자는 얘기로밖에 들릴 수 없어요.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났는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그다음에 원내 제1당의 당대표가 만났는데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만나는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계속 말하자는 얘기 안 할 거니까요. 한 번이라도 만나서 물꼬를 터주는 게 수순인 거죠. 그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약간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끼리는 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럼 윤경호 소장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비교할 일은 아니죠. 원내대표는 당연히 여야 협상의 창구인데
저건 뭐 개인적인 감정 아니면 예. 당대당의 무슨 대결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원내대표끼리도 만약에 만나지 않는 정도면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그건 뭐 아예 뭐 국회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고. 중단 아닙니까? 중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해요. 밥 먹자, 술 먹자 만나고 나면 협치하려고 했는데 협치 우리는 시도했다라는 공세 내지는 실마, 빌미 뭐 이런 거 주는 거를 오히려 꺼린 거 아닌가. 그 이면에는 당신들이 나하고 밥 먹자, 술 먹자, 만나자라고 하기 전에 실제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을 인정을 해라. 진정성을 먼저 보여라. 그 주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 측근 또는 뭐 다른 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피의자 신분, 뭐 범죄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는 재판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개인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진짜 상대를 인정하는 진정성 먼저 좀 보여라. 그 얘기 아닐까 저는 해석합니다. 자, 뭐 아무튼 뭐 거절했기 때문에 뭐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이 최근에 무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참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죠. 마약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사람들 반응은 어이가 없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뭐 영화에 나왔던 대사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죄송합니다. 혐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받을 건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구속영장의 영장 심리 같은 거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죠.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가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혐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기우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손혁 변호사,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사실 뭐 집 주소를 허위로 진술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뭐 나중에 검찰이 뭐 증거 확보를 다른 데 찾다 이런 허위 진술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기각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리 그 법조계예요. 뿌리 깊은 이게 잘못된 관행이 다 드러난 판결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정관예우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냥 유아인 변호사 이렇게 검색을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이름 말 안 하더라도 대검의 차장 출신, 김현장 출신의 고위 검사직들 몇 명이 변호인으로 붙어 있습니까? 이게 정관예우에 영향이 있는 건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엄청난 이게 변호사비가 들고 그렇게 그 정관들 바로 얼마 전에 퇴직한 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법원에요. 상당히 마약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있어요. 정말 이게 마약은 심각한 국가적인 병폐입니다. 아편 전쟁이 왜 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마약이 실형 노는 게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따라서는 정말 이게 옛날부터 우리 사법부에서 마약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로 심각성을 모르고 좀 이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손정욱 변호사는 전관하고는 관련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교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에서 자유롭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면은 무슨 이 음료수병이 날라와서 뭐 다리에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저런 거 던지면 절대 안 되는데 그만큼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게 또 단적으로 저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절대 안 됩니다. 저것도 저런 거를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런 모습이 어디에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유아인 씨 사실
과거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에 재벌 뭐 3세쯤 나오는데 뭐 마약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게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영화 속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저 영화 대사가 자꾸 또 회자됩니다. 뭐 패널분들한테 뭐 이걸 질문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주제가 있는데 요새 좀 약간 여러 가지 막 잡음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 화면 좀 봐주세요. 이 선관위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가 아들, 딸을 채용을 할 때 셀프 결제를 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선관위가 자녀 채용 관리위원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만 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뭐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압축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선관위 고위직들이요. 예. 본인 이제 그 자제들 있잖아요. 예. 자제들을 채용한 이런 이제 사건인데 지금 화면에 막 나왔죠? 뭐 여러 뭐 명단들. 예, 그런데. 예, 문제는요. 이게 이제 그 작년 6월에 그 사촌인회일 때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규정도 작년 6월에 삭제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신고를 전부 이게 X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게 규정 위반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법에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11조에 보면요. 가족들 채용 제한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원래 이게 친족들 채용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서관이라든가 뭐 보좌관 쓰면 여러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예. 물론 이제 그 단서에 보면 공개 채용이고 경력직이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니까 좀 이게 법적으로는 다툼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공정이나 또는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요. 저는 현대판의 음서제도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요. 특혜 채용 의혹이에요. 일단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는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 위반 지금 6건 중에 4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여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책을 보세요. 사무차장의 딸, 사무총장의 아들, 어디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 딸, 과장 딸, 총장 딸. 이 자체가 그냥 논란이 되겠네요, 이건. 그래서 지금요. 여당에서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래갖고 좀 책임 묻겠다. 그리고 오늘 뭐 또 사퇴하신 분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고해 드렸죠. 지금 누리호 발사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지금 6시 24분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 연결됐는데요. 현장에 지금 유승호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등성이 넘어 발사대 누리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대기 중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50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발사를 3시간 앞둔 오후 3시쯤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결국 발사가 취소됐는데요. 즉시 조사에 나선 연구진들은 발사대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인 PLC에서 명령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파악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5시쯤 6번의 반복 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정한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 충전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오후 5시 37분쯤 기립 장치를 모두 철수하고 방금 전 발사 관제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발사 자동 운용 피에로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지난 2차례 발사 못지않게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번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애초 계획보다 하루가 미뤄진 만큼 이번에는 꼭 발사에 성공하길 바란다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일대는 취재진을 비롯한 일부 허용된 인원을 제외하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안전을 위해 발사대 반경 3km 이내 바다와 도로 등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발사대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진 우주발사 전망대나 인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등에서 발사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오늘 이게 3차 발사인데요. 이 3차 발사에서 눈여겨볼 점들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차 발사까지 연습이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전입니다.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 등이 실렸던 지난 2차 발사와는 달리 이번 3차 발사에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습니다. 탑재 위성들은 발사 783초 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부터 20초마다 차례대로 분리됩니다. 고도 700km까지 비행했던 지난 2차 발사와 달리 목표 궤도도 고도 550km로 낮아졌습니다. 연구진들은 태양 전지가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임무 수행에 많은 전력을 소모해 항상 햇빛을 받는 태양 동기 궤도에 위성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지난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3차 발사 전반에 걸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자, 예정된 발사 시각이 오후 6시 24분입니다. 지금 2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좀 뭐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기다려 보고요. 오늘 좀 특별히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기억하는 게 나로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엔 누리호거든요. 네. 나로호와 누리호.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까? 네, 사실 뭐 나로 누리호를 쉽게 비유를 들자면 둘 다 로켓 발사차인데 예. 택배 기사님이라고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사님들이 당연히 택배를 가지고 다니겠죠. 예. 그 택배가 이제 나로 누리호에 실려 있는 위성이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로 같은 경우는 예. 이 발사체가 1단, 2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단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택배 기사님을 썼다 좀.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가 다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예.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술을 만들어 보자. 예. 한 게 누리호고요. 오. 1차, 2차 발사를 성공했고 이제 3차 실용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한 거다. 그렇죠. 이 뜻이군요, 그러면. 발사체 자체도 이게 37만여 개의 부품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뚝딱뚝딱 우리 기술진들이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죠. 알겠어요. 지금 보면은요. 기립 상태에서 한 누리호 1분 발사 남았거든요. 1분 뭔가 좀 전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일단 뭐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윤경호 소장님 좀 계신데요. 누리호 지금 3차 발사거든요. 그럼 앞서 1차, 2차가 있는데 1, 2차와 3차 차이점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나요? 아까 기자가 리포트 하는데 딱 들어있대요. 1, 예. 2차는 연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용입니다. 실용의 핵심은 실려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여러 가지 용도로 예. 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구 관측 성능, 뭐 레이더의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데이터의 예. 성능 확인 뭐 이런 건데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위성, 실용적으로 쓰이는 위성이 지금 저기에 실려 있고 예. 나머지 또 천문연구원에서 만든 군집 위성 뭐 이것도 알겠습니다. 같이 실려 있고. 자,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7초, 7, 10, 9, 6, 5, 4, 4, 3, 2, 엔진 점화. 점화됐습니다. 이륙. 어제 발사되었습니다. 하루가 연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순탄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누리호의 모습입니다.
예. 아니라 이 하염이 3,400도로 뜨겁기 때문에 예. 저게 역류하면 누리호가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당 1.8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아, 그럼 수증기인가요? 저거? 수증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밥솥에서 연기가 흰수지가 나오는 너무 거랑 같은. 뜨거우니까 물을 그냥 순식간에 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 모습이 지금 막 하얀 연기처럼 보였어요. 정상. 아, 지금 보시면요. 지금까지 뭐 잘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요. 자, 일단 저 모습이 계속 나올 텐데, 자, 이선호 저 커뮤니케이터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발사 시간이요. 6시 24분이에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2차 때는 오후 4시에 했더군요. 근데 네, 지금은 맞습니다. 시간이 좀 달라졌거든요. 네네. 6시 24분. 이게 저녁 무렵이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간이요? 네, 사실 여기서 위성들이 8기가 탑재돼 있는데 예. 주 탑재체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태양 전지를 지금 넣었고요. 예. 그래서 태양빛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발사를 해야 태양빛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 발사를 해야만 계속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럼 우주로 나갔을 때 그 궤도에서 태양빛을 받기 좋은 시간이 지금이다. 그렇죠.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게 태양이고 제가 얼굴이면은 예. 만약에 이렇게 돌면은 뒤통수에 가면은 햇빛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햇빛이 계속 받으니까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햇빛이 있는 가운데 거의 원을 그리면서 도는 형태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황혼 발사, 뭐 황혼 궤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여명 황혼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2차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감안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는 시험 발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쓴 거네요, 그러면. 뭐 안 썼다기보다는 거기에도 미니 위성,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번은 이 주 탑재 위성 자체의 목적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 전력 그 감당이 가능해서 여명 황혼 궤도를 돌 계획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8개의 위성, 그중에서 지금 차세대 소형 위성이 가장 주 위성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다면 역할이 뭡니까, 이 위성은요? 사실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예. 이 SAR이라는 이 그 지형을 관측하는 마이크로파를 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지형을 관측할 수 있고 이 마이크로파의 장점은 구름이 많아도 그걸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지형 관측이 가능하고 근데 누리호 탑재체의 중량이 1,500kg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주 탑재체 위성이 180kg밖에 안 돼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택배 배송하면 묶음 배송 있는 것처럼 예. 아 이거 무게가 좀 남으니까 혹시 위성 더 실을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약 7개의 위성을 더 추가로 받아서 이제 좀 더 작은 큐브 위성들이 함께 올라간다. 그런 이제 소형인데 같이 그냥 딸려가는 거네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 묶음 배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누리호가 우주 공간으로 가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위성을 이른바 사출이라 그러나요? 예, 갖고 맞습니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또 8개가 차례대로 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성 사출 자체가 예. 약 108초 정도 되면은 예. 이제 그 783초에 첫 번째 주 탑재 위성이 사출이 되고요. 예. 그 후 20초 간격으로 남은 7개의 위성들이 차례대로 사출이 된다. 아, 또 과거에 보니까 그때 무슨 페어링이라 해서 그게 덮개가 잘 열려야 되는데 그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아마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쳐서 8개가 모두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그게 좀 알려지겠죠. 일단 우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이선호? 성공 여부 같은 경우는 일단 체중 다 이렇게 사출이 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18분 사이고요. 그리고 최종 성공 여부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예.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 또한 대략적인 성공 여부고 내일 오전쯤이 돼야 완벽하게 성공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완벽한 건 내일까 기다려보지만 일단 발사관리회의 설명은요. 7시 50분경이면 성공 여부 자체는 좀 확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윤경호 소장님. 어제 사실은 우리가 원래 발사 예정이었고요. 하루가 여기서 오늘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전날부터 그리고 어제 아침 오후까지 일본에서도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의 이 네티즌들, 일본 국민들을 할 수 있죠. 일부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약간 관심이요. 뭐가 이렇게 긍정적 관심이 아니라 한번 지켜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일본도 관심이 좀 많은 건가요, 그럼?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EU,
그리고 나서는 중국, 일본, 예. 인도 이렇게가 이미 성공을 했어요. 자체 발사체를 가지고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에 쏘아 올린 나라가. 근데 일본은 이미 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사체를 가지고 날려 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지난 3월 초에 일본이 그동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형 발사체, 그러니까 H3 로켓, 이거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도 정부 공식 기구 JX 작사 뭐 이 같이 손을 잡고 시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발사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여기에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도를 한 건데 이제 일본은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보다 자체 발사체 날려보내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 한참 전에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이런 여러 시도 끝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민간으로 이 기술을 넘겨줘서 이게 이제 실용화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로 일본은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차질을 빚게 된 거에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자체 발사체 시험이 성공하느냐 이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관심의 끝에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한국이 성공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일부 일본의 네티즌들의 좀 시기 어린 얘기가 실패를 뭐 기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뭐 약간 견제를 하는 건가요? 뭐 불편한 건가요? 뭐 성공하면 뭐 좋긴 한데 뭐 약간 말은 못하겠고 뭐 이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자, 잠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저런 걸 우주 발사체 성공을 했고요. 이미 민간 쪽의 기술도 가서 뭐가 좀 진행 중인 건데 이선호 커뮤니케이터. 만약에 오늘 이게 크게 성공을 한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발사체를 올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쓰는 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올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쏘고 그러고는 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다누리 우리 건 탐사선도 우리가 해결된다는 네네.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른바 산업화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것도 우리가 좀 올려줄게. 네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 걸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 누리호 발사 자체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6차 발사까지 지금 20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사를 하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발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 대외적으로 우리가 6번, 7번 발사해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다른 국가에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위성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수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택배 기사 비유를 들어줬었는데 단순히 옆집에 배송하는 게 아니고 이 위성을 우주에 가져다 넣는 임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 까다로운 임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쏘아 올려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발사체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금 발사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얼마나 좀 걸릴까요? 참 우리 정부가 저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초기 단계부터 뭐 로켓을 만들 때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누리호의 제품을 만들 때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4차부터는 완전히 일임을 해서 하나라는 기업에서 이런 누리호를 전담을 해서 발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기업도 점점 확대를 해서 마치 미국에서 이제 스페이스X나 아니면은 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양산을 해서 좀 더 이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 들어온 게 있으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민간 기업 발사 과정에서 첫 참여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속보도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누리호 고도 지금 500km를 통과했다. 시시각각 지금 좀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중간에 화면에 보면은요 누리호 자체에서 보이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장면은 요거는 가상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렇게 단분리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위성 8개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 사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네. 최종 목표 고도가 550km라서 거의 다 왔네요, 지금 다 지금요? 왔고요. 약 3분 정도 뒤면은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사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목적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걸 정상 궤도에 올린다면 일단은 절반은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사실 주 목적 자체가 차세대 소형 위성의 성능 검증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성공해도 거의 저는 95% 성공했다라고 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산림 해양 관측 영상 등 이런 수집하는 역할을 할 네. 것이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 한국형 발사 성공한다면 전 세계 7번째로 이제 우주 발사체 자체적으로 개발해 성공한 나라가 된다는데 궁금해지는 건요. 그럼 7번째잖아요. 앞에 6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뭐 북한이랑 또 비교를 하지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ICBM이라 그래서 예. 사실 미사일이랑 로켓은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 끝에 무기가 달려 있으면은 미사일이고 그 끝에 위성이나 또는 우주 비행사 타면은 예. 발사체 로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ICBM이라 그래서 주로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발사를 하는데 예. 이 로켓 같은 경우는 추진 방식에 따라서 고체 연료를 쓰냐 액체 연료를 쓰냐로 나뉠 수 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주로 썼습니다. 누리호도 액체 연료를 성공을 했고요. 예. 근데 2020년 7월에 이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개정되면서 예. 고체 연료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도 이제 올해 초였죠. 예. 2단, 3단, 4단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액체 로켓, 고체 로켓 모두 지금 성공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6나라의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주 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수사님, 좀 말씀하셨지만 우주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 한 끗 차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업적인 목적 또는 예. 뭐 지구나 지구의 기후 변화 또는 재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예. 관측 목적의 위성 또 예. 지도 제작 거기에 이제 군사용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잖아요. 예. 북한은 무기로서의 미사일 거기에 이제 우리 이 소장님 말씀처럼 탑재가 무기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의 위성을 실어서 쏘아 올리는 거 이거에만 지금 국한해서 하는 거니까 엄밀히 다르지만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만약에 누리호에 성공을 하면 북한이 곧 군사 목적의 위성 1호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발사체 기술은 어떤 목적이냐의 차이이지만 거기에 실리는 위성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핵심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경쟁과 연구에 돌입했죠. 이미 언급하셨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신기원을 연 거는 2015년에 재활용 로켓 이걸 성공함으로써 그러네요. 완전히 신기원을 열었잖아요. 굉장한 비용 절감이 그렇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의 뭐 블루 오리진 같은 데도 더 쫓아왔고 EU에서는 아리언 스페이스 같은 이런 전문 기업들이 이미 아마 쏘아 올린 게 200회를 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로켓을 활용해서 지구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성공을 한다면 이걸 타고 얼마든지 우주 여행을 인간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까지도 지금 가능하니까요. 결국은 발사체 기술과 위성 이 두 개가 결합되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주 여행이나 아니면 우주에서의 정거장에서의 뭐 자유로운 도킹 이런 것들에 다 연결되는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단계 이걸 위한 기술이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큐브 위성도 순차적으로 분리 진행 중이다. 자 그렇다면은 큐브 위성이 분리주면 이미 우리가 가장 주목적인 위성 이미
나왔다는 건가요? 네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같고요. 예. 주 탑재 위성뿐만 아니라 7개의 큐브 위성도 지금 제대로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예, 한 지금 것 차례대로 같고요. 지금 나가고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저는 뿌듯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누리호 기술도 예. 이 재활용을 염두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75톤급 추력의 엔진 4개를 묶어서 이걸 클러스터링 기술이라 그러는데 예. 이거 4개를 다 키면 올라가지만 뭐 2개 정도만 키면 재진입을 하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링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뿐만 아니라 100톤급 추력도 엔진도 지금 만들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큐브 7번 위성 7번 분리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지금 뭔가. 네.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8개니까 지금요. 네, 20초 간격으로 이제 사출이 되니까 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요. 교시만 성공한다면은 예. 완벽한 성공이겠죠. 지금 7%까지 갔어요. 하나 남았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발사 순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처음에 아까 발사 카운트다운 들어가서요. 엔진이 점화가 되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간 겁니까, 지금요? 그거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발사를 했을 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톤급의 추력을 가진 엔진 4개가 예. 300톤의 추력을 내서 올립니다. 근데 누리호 중량이 한 200톤 정도 되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추력이 여유가 되고요. 있는 거네요. 네, 힘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되고 약 한 2분 정도가 지나면 1단 연료가 다 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떨어뜨립니다. 일단 그냥 우주 발사체 1단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떨어져 이제 해상에 떨어지고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로켓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예. 좀 더 작은 추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에선 75톤급 엔진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만 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추력이 되고요. 예. 그래서 2단이 발사가 되면은 약 발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234초가 지나면은 예. 그때가 되면은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됩니다. 페어링이라는 거는 그 위성을 싣고 있는 그 공간의 덮개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택배로 치면 포장을 미리 뜯는 거죠. 아, 포장을 이제 위에 덮개가 열려서 포장을 다 뜯어놓은 상태로. 네. 예. 거기서는 공기량이 희박하기 때문에 예. 페어링을 분리해도 크게 위험이 없어서 먼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약 258초가 지나면 2단이 분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2단이 분리가 된 이후에는 약 7톤급의 추력을 가진 3단이 재점화되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 비행 고도 550km까지 올라가고요. 예. 그때가 되면은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주 탑재 위성이 먼저 분리가 되고 예. 그 후에 20초로 순차적으로 이제 큐브 위성들이 7개가 지금 사출이 되는 걸로.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 발사체 로켓이 3단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단 로켓, 뭐 3단 로켓, 4단 로켓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까? 보통 단을 나눌수록 좀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예. 사실 우리가 단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 무거운 단을 끌고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목표 중간- 지점까지 2단이라고 그러면은 2개로만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발사체 같은 경우는 3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나로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이었지만 이번 누리호는 이제 3단 발사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 그럼 나로에 비해서도 약간 진일보한 거네요. 단수가 하나 높아가면서 더 정교한 발사가 가능하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더 정교하고 이런 37만여 개의 부품을 예.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직접 다 만들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뭐 속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누리호 3단 구성돼 있고요. 차례 분리해서 모든 게 성공됐고요. 지금 계속 위성도 8개 위성이 실려 있거든요. 지금 아마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큐브 위성까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요. 아직 뭐 속보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지금 상황, 뭐가 좀 진척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는데요. 유승호 기자 지금 현장에 좀 준비 중인데요. 자, 유승호 기자 준비가 다 된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위성 8기를 싣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우주과학관에서 발사대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발사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울리는 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현장 곳곳에서는 누리호가 발사하는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환호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발사 약 8분 뒤 고도 500km를 통과한 오후 6시 36분쯤
3단 엔진 정지 확인과 목표 궤도 투입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재 탑재된 8대의 실용 위성 분리도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발사 성공 여부는 잠시 후 오후 7시 50분 나로우주센터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녁 9시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의 첫 교신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자, 유승호 기자가 지금 뭐 속보 챙기고 이렇게 전화 전화정에서 굉장히 수고하신데 지금 중요한 시간 2개가 나왔네요. 오후 7시 50분에 발사 결과를 일단 발표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첫 교신. 그렇다면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 걸 확인하는 단계군요. 네. 7시 50분과 6시. 자,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비유를 드린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택배 기사님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린 것처럼 일단 배송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로켓 배송이죠. 그래서 로켓 배송을 잘했다. 일단 보니까 궤도 다 배송은 끝난 것 같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예. 로켓 배송까지 잘했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택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택배 구성품 중에서 가장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랑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목표 고도에서 그래서 통신을 지금 확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9시 정도가 되면은 통신이 제대로 됐는지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보면 속보가 또 나오고요. 또 뭐 브리핑도 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다 좀 전해드릴 텐데. 그런데요. 요 누리호 얘기하시면서 북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선호 커뮤니케이터한테 요거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 얼마 전에요. 북한이요. 정찰위성을 띄우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북한의 이런 우주 발사체 기술하고 우리 기술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 전문가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BM이라든가 북한에서 쏘는 이런 미사일은 고체 로켓 기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누리호 자체가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의 로켓이긴 하지만 2020년대부터 이 고체 로켓도 따로 이제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독자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모두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걸음마 수준이면 우리는 벌써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북한이 또 정찰위성 쏜다니까 사실 우리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좀 이걸 의식하고 있겠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 뭐 대개 15,000km 이내까지 장거리 날아가는 미사일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 실험 뭐 아직 ICBM까지는 안 갔지만 그에 준하도록 고각 발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날리는 이 로켓은 사실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로켓에 싣는 위성들의 용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여행을 위해서 발사체 기술의 경쟁, 그게 또 비용을 줄이는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직 지구의 온난화 또 뭐 각종 재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군사용으로도 쓰이는 위성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될 건가, 그런 다각도로 쓰이는 위성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는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2025, 26, 27년으로 잡고 있는 4차, 5차, 6차의 발사 예정에도 아마 이번에 실었던 차세대 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11호까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성들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리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는 이미 지구 관측 레이더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구 관측 레이더라는 거는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또 아마존 같은 산림이 생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우리가 GPS라고 알고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 이거를 각자의 자기들 고유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느냐 이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아마 GPS의 비슷한 용어인 KPS라는 위성 항법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이미 예산도 확보를 했죠. 그리고 계속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연구진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GPS인 거고요. 그게 러시아는 글로나스? 뭐 각국이 이미 중국도 한자로 북두, 일본도 미츠비키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미국이 1980년대 중반에 자체 개발을 해서 미 국방부가 군사용으로만 쓰다가 사실은 전 세계에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GPS라는 게 생활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국이 그걸 닫아버리는 순간에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각국이 이런 로켓 발사에 실어서 보내는 위성으로 이런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별 보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 우주 개발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중국은 이미 우주에서의 도킹까지 성공할 정도로 기술이 저만치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화성에 지금 이미 탐사선까지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호에 이렇게 성공 보면서 우리도 우주 개발에 조금이라도 발을 디디지 않고 있다가는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러나 이런 경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을 디디고 세계 7번째 나라가 됨으로써 얼마나 가슴 뿌듯해지느냐 이것도 있지만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이 발사 성공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가 확실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연료 기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리가 앞서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으로 광명성 로켓 같은 경우는 적재 중량이 20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쏘아올린 누리호는 1,500kg이 적재 되거든요. 훨씬 많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8배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난다. 적재 중량만 보더라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성공 시 7번째 발사체 보유 국가로 등극하게 된다. 지금 누리호의 비행 자체는 다 끝났다 그래요. 이제 나머지 위성들의 어떤 성능 그리고 뭐 남극 기자하고 이제 곧 뭐 교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거 예정대로 발사가 안 돼. 또 연기되나 보다는데 어제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제는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연료를 그 로켓이 산화할 때 이제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연소할 때. 불이 붙으려면은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최대한 많이 저장을 하려면은 최대한 온도를 낮춰서 액체 산소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더 차가운 냉매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액체 헬륨입니다. 그래서 그런 헬륨을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밸브를 열고 닫는 그런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된 거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누리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되었고요. 아, 그래서 어제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누리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기립 상태를 유지하고 오늘 다시 하루가 지난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 거네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누리호 비행은 종료가 됐다고 그러고요. 데이터 분석 중입니다. 지금 여기 이 통제실일까요? 관제실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많은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한마디 보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나오는데요. 발사관리위원회가요, 오늘 오후 7시 44분에 성공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9시 정도에는 저 교신 상태에 대한 어떤 공개를 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예상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같고요. 여기 뭐 직원들 보시면요,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도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 이렇게 좀 보입니다.
발사 당시에 성공한 모습을 보면 예. 좀 미국에서는 성공하면 막 이런 종이도 던지고 막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글쎄요. 성공 발표가 있을 때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근데 사실 2호 발사 당시에 좀 소극적으로 종이를 살짝 던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성공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좀 예. 겸손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이 언론인들의 취재 기자들이 아마 그런 모습 담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